여기가 어디라고 애를 얻고 들어와요? 여기가 놀이터야? 천지그룹 면접장. 한 여자가 낡은 포대기에 아기를 업고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바래진 서류 가방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죠. 남편이 다쳐서 올 수 없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바로 그때 40년간 단 한 번도 감정을 보인 적 없는 냉혈한 백승조 회장이 그녀의 얼굴을 보자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시간이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죠. 도대체 이 여자의 얼굴에서 백승조 회장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인생 나날과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찾아주신 분들께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건축업계의 정점, 천지그룹 본사 로비는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할 만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닦인 대리석 바닥 위로는 구두굽이 닿을 때마다 또각또각 소리가 울려 퍼졌고, 로비 한가운데 놓인 대형 화강암 조형물 아래로 면접 대기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죠. 하나같이 빳빳한 정장 차림에 손에는 고급 서류 가방을 들고 긴장한 얼굴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면접을 본다는 것 자체가 건축업계에서는 인생을 건 승부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로비 정문 유리문이 벌컥 열리더니 이 서늘한 공간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사람 하나가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낡은 꽃무늬 포대기에 어린 딸을 업고 한 손에는 색이 바래서 모서리가 다 달아있는 서류 가방을 꽉 쥔 젊은 여자였어요. 이름은 정나영, 30살. 수수한 면바지에 깃이 눌린 셔츠 차림이었죠. 아침부터 뛰어온 탓인지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포대기 안에서는 겨우 돌쯤 된 딸 하랑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죠. 면접 대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영에게로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대놓고 코웃음을 쳤어요. 저 여자 뭐야, 애를 업고 면접장에 왔어? 설마 면접 보러 온 건 아니겠지? 나영은 그 시선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안내 데스크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어요. 발걸음은 다급했지만 등에 업힌 아기가 깨지 않도록 상체는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아이한테만은 조심스러운 거죠. 나영이 안내 데스크에 다다르기도 전에 날카로운 고함 한마디가 로비의 정적을 찢어 놓았습니다. 이봐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인사팀장이었어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 아래로 싸늘한 눈을 번뜩이며 나영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죠. 여기가 어디라고 애를 업고 들어와요. 여기가 동네 슈퍼야, 놀이터야. 목소리에 가시가 잔뜩 박혀 있었습니다. 팀장의 인상은 마치 더러운 걸 본 사람처럼 일그러져 있었고 한 손으로는 나영의 앞을 가로막듯 팔을 뻗었어요. 대기 중이던 면접자들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누군가는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신기한 구경거리라도 된 양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로비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는데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따갑게 나영의 피부를 찔렀어요. 하지만 나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팀장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어요.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이를 악물고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듯 온몸에 힘을 주고 서 있었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남편 서지훈 씨가 어제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올 수가 없어서
남편의 설계안만이라도 제출하게 해주세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코끝이 빨개지고 눈시울이 젖어들었지만 나영은 끝까지 울음을 삼켰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우는 순간 이 사람들에게 그저 불쌍한 여자, 민폐를 끼치는 여자로밖에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팀장은 나영의 간절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기가 찬다는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 발 더 다가섰죠. 나영을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조롱과 짜증이 가득했어요. 당신 뭐야? 면접자도 아닌데 어디서 행패야? 보안 요원들 뭐해요? 이 여자 당장 안 끌어내고. 팀장이 손짓을 하자 로비 양쪽에 서 있던 보안 요원 2명이 나영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덩치 큰 남자들이 양쪽에서 나영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나영은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서며 등에 업힌 하랑이를 감싸 안았어요. 아이를 지키려는 엄마의 몸이 먼저 움직인 거였죠. 잠깐만요. 서류만 내게 해주세요. 제발요. 나영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의 손은 이미 나영의 양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나영이 버둥거리자 가방 지퍼가 벌어지면서 안에 있던 서류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몇 달을 밤새워 그린 설계도면, 꼼꼼하게 정리한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까지 나영의 간절함이 담긴 것들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흩뿌려졌어요. 안 돼요. 남편의 꿈이. 나영은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허겁지겁 서류를 긁어 모으기 시작했어요. 도면 한 장이 구겨질라 포트폴리오에 먼지가 묻을라 두 손이 바빠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등에 업힌 하랑이가 엄마의 움직임에 잠이 깼는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지만 나영은 서류를 주워 담는 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종이들 한 장 한 장이 남편의 피와 땀이었으니까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부러진 다리보다 이 면접을 놓치는 게 더 아프다며 울먹이던 남편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로비 안쪽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묵직한 발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 4~5명이 좌우로 도열하듯 서고 그 한가운데를 걷는 사람이 있었죠. 백승조, 천지그룹의 절대 권력, 건축업계에서 냉혈한이라 불리는 65세의 회장이었습니다. 승조의 얼굴에는 감정이라는 게 없었어요. 마치 얼음으로 깎아 만든 조각상처럼 무표정했고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이며 길을 비켰죠. 이 건물에서 그의 존재는 곧 법이었으니까요. 승조의 시선이 소란스러운 곳으로 자연스럽게 향했습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서류를 줍고 있는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밀어내려는 보안 요원들. 승조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은 채 무심히 그 광경을 훑었어요. 별것 아닌 소동이라 여기며 시선을 돌리려던 찰나였습니다. 나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치고 팀장을 올려다보는 그 순간 나영의 얼굴이 승조의 시야에 정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억울함과 간절함이 뒤섞여 파들파들 떨리는 눈매, 눈물이 그렁그렁한데도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는 고집스러운 눈동자, 꽉 다문 입술 사이로 새어 나오는 거친 숨소리까지. 승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돌덩이가 된 것처럼 그 자리에 딱 박혀버렸어요. 수행원 한 명이 뒤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승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숨이 가늘어졌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단 1초 만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얼굴, 저 눈매, 저 고집스러운 표정. 40년 전 25살의 청년 백승조가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었던 유일한 여자 오해숙. 그 여자의 젊은 시절이 지금 저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리를 줍고 있었어요.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기라도 할 듯 사정없이 요동쳤죠. 보안 요원들이 나영의 양팔을 다시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나영이 서리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버둥거리자 바닥에 남아있던 도면 몇 장이 또다시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등에서 하랑이가 본격적으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면접 대기자들은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나영 편이 되어주지 않는 차갑고 잔인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4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승조의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으며 오열하던 해숙의 마지막 모습. 지금 눈앞에 나영이 서리를 줍는 모습이 그날의 해숙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승조의 가슴 밑바닥에서 잊었다고 믿었던 통증이 날카롭게 살아났어요. 그만둬. 낮고 묵직한 목소리 한마디가 로비의 공기를 통째로 눌러버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손이 얼어붙었고 인사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모든 시선이 승조에게로 쏠렸지만 승조의 눈은 오직 바닥에 쪼그려 앉은 나영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허둥지둥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곧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승조는 팀장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 했어요. 나영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잠깐. 저 여자 얘기라도 들어보지.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그 냉혈한이라 불리는 백승조 회장이 정체 모를 여자의 말을 들어보겠다니 수행원들조차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승조는 자신도 모르게 나영 쪽으로 한 발 또 한 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심장 밑바닥에서 묵혀두었던 무언가가 거세게 올라왔어요. 나영의 코끝에 맺힌 땀방울, 아이를 감싸 안으며 서리를 놓지 않는 거친 손,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겹쳐지는 40년 전의 기억. 승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영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것을 감지하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은발의 노신사가 자신을 이상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화난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엇을 발견한 사람 같은 눈이었어요. 나영은 그 눈빛의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이 순간이 기회라는 걸 느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끌어안고 있던 남편의 포트폴리오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승조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시선은 도면 위를 훑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글자 하나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나영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혜수가 내가 살아 돌아온 거니? 아니면 내가 나한테 보낸 아이니?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인가? 왜 혜숙의 얼굴을 하고 40년 만에 내 앞에 나타난 것인가? 멈춰있던 운명의 톱니바퀴가 찰칵 소리를 내며 다시 맞물렸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천천히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힘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오게. 승조는 그 한마디만 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먼저 걸어갔습니다. 수행원들이 황급히 뒤따르려 하자 승조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무도 데려오지 말라는 뜻이었죠. 수행원들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감히 되물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영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허겁지겁 가방에 쓸어 담고 비틀거리며 승조의 뒤를 쫓았어요. 등에 업힌 하랑이가 엄마의 급한 움직임에 또 한 번 칭얼거렸지만 나영은 한 손으로 포대기를 토닥이며 필사적으로 승조의 걸음을 따라갔죠.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승조와 나영 단 둘만이 마주 섰어요. 좁은 공간 안에 승조의 묵직한 침묵과 나영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승조는 엘리베이터 문 쪽을 바라본 채 단 한 번도 나영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리벽에 희미하게 비친 그의 표정은 아까 로비에서 본 그 무표정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가 어딘가 먼 곳을 헤매는 듯 했어요. 33층 천지그룹 회장 전용 집무실 앞에 도착하자 육중한 이중 방음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나영이 한 발 들여놓는 순간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도시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이 공간은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짙은 호두나무색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 펜 한 자루조차 어지럽게 놓인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철저하게 정돈된 차갑고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어요. 그 소리와 함께 무거운 정적이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나영은 문 앞에 선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굴렸어요. 이 넓고 화려한 방 안에서 낡은 가방을 부여잡고 꽃무늬 포대기를 맨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일지 나영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이 면접 걱정에 잠 한숨 못 이루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으니까요. 승조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등을 보인 채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한참이 지났을까요? 승조가 마침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책상 너머에 서 있는 나영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시선이 나영의 이마에서 시작해 눈썹, 눈매, 코, 입술, 턱선까지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마치 40년 전의 기억과 지금 눈앞의 얼굴을 한 땀 한 땀 대조해 보는 사람처럼요. 나영은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꾹 참고 서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나영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어요.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로비에서 자신을 끌어내라고 하던 그 차가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 것도 아무 말 없이 33층까지 데려온 것도 지금 이렇게 말없이 자신의 얼굴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전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승조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차가웠지만 끝이 미세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기에 여길 겁도 없이 들어온 거지? 이름이 뭔가? 나영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어요. 목이 바짝 말라 있었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정나영이라고 합니다. 어제 이곳 면접에 오기로 했던 서지훈의 아내예요. 승조는 나영이라는 이름을 입안으로 조용히 굴려보았습니다. 정나영. 낯선 이름이었어요. 해숙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눈앞에 이 젊은 여자가 해숙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영의 눈동자 속에 박혀있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강단, 억울해도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 고집스러운 빛은 너무나도 익숙했어요. 40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도 당당했던 그 여자의 눈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승조가 천천히 책상 앞 의자에 앉으며 턱짓으로 맞은편을 가리켰어요. 앉으라는 뜻이었죠. 나영은 조심스럽게 의자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등에 엎인 하랑이가 깨지 않도록 등을 꼿꼿이 세운 채 무릎 위에 낡은 가방을 올려놓았어요. 가방을 잡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영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제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건축가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어제 면접 준비를 다 마치고 현장 정리를 돕던 중에 낙하물 사고로 다리가 심하게 골절됐어요. 지금 수술을 받고 병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말을 이어갈수록 나영의 목소리가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코끝이 빨개지고 눈시울에 물기가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남편은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자기 다리가 부러진 것보다 인생을 걸고 준비한 천지그룹 면접 기회를 놓친 게 더 가슴 아프다면서요. 아내인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염치 없는 거 알지만 달려왔습니다. 나영의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고개를 숙이고 무릎 위에 가방을 꽉 움켜쥔 나영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30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승조의 시선이 그 손 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로 시선을 옮겼죠. 흙먼지가 묻어있는 도면의 모서리, 테이프로 덧붙인 자국, 몇 번이고 수정한 흔적이 역력한 설계안. 한눈에 봐도 돈 많은 집안의 지원을 받고 작업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땀 흘리며 한 장 한 장 그려낸 것들이었습니다. 승조의 가슴속은 이미 수만 갈래로 뒤엉켜 요동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승조는 평생 그래왔듯 감정을 억눌렀어요. 이빨을 꽉 깨물고 흔들리는 마음 위에 차가운 가면을 덮어 씌웠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여자 앞에서, 아니 누구 앞에서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일단 무슨 상황인지는 알겠으니 그만 나가보게. 차갑게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나영이 젖은 눈을 크게 뜨며 승조를 바라보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제 남편의 실력은... 내 말이 안 들리나? 결과는 나중에 통보할 테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란 소리야. 승조는 시선을 책상 위 서리로 획 돌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나영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한순간이라도 더 저 얼굴을 보고 있으면 40년 동안 쌓아 올린 벽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확답도 없고 온기도 없는 그 무미건조한 대답은 나영에게 절망보다 더 아픈 거절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기회를 준 건지 내쫓는 건지 알 수 없는 그 모호함이 나영의 가슴을 짓눌렀죠. 나영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책상 위에 펼쳐놓았던 남편의 포트폴리오와 서류들을 다급히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애써 묶어온 설계도 한 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나영은 허리를 숙여 그걸 집으려다가 등에 엎인 하랑이의 무게에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나영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바닥에 떨어진 설계도를 주워 가방에 구기듯 밀어 넣었어요. 낡은 가방 지퍼가 잘 잠기지 않아서 나영은 두 손으로 지퍼를 낑낑대며 잡아당겼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애처로웠어요. 가방을 겨우 닫은 나영은 소중한 짐을 두 팔로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집무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어요. 문에 손을 대는 순간 억눌러왔던 흐느낌이 나영의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영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점점 멀어졌고 하랑이의 칭얼거리는 울음소리도 함께 사라져갔어요. 집무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승조는 홀로 남아 나영이 서 있던 자리를 멍하니 응시했어요. 책상 위에는 나영이 미처 챙기지 못한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석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보였어요. 아마도 나영이 남편을 대신해 급하게 적어온 것이었겠죠. 승조는 그 메모지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한참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나영의 눈매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40년 전 빗속에서 놓쳐버린 여자의 얼굴이 오늘 이 방 안에 서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하고 운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승조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40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거칠게 태엽을 감기 시작하는 소리가 텅 빈 집무실 안에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멀쩡하던 하늘이 언제 그랬냐는 듯 시커멓게 변하더니 굵은 빗줄기가 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렸죠. 타다다닥, 타다다닥. 승조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그 소리, 유리창을 두드리는 저 빗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드는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묵혀두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올라왔어요. 승조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을 차가운 유리 위에 가만히 얹었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서늘한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냉기가 손끝을 타고 올라가는 사이 승조의 머릿속에서는 정반대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따스한 바람, 코끝을 간지리는 풀냄새, 그리고 보랏빛 도라지꽃이 끝없이 흐드러져 있던 그 언덕의 여름 공기까지. 1986년 25살의 백승조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천지그룹 선대 회장의 외아들이라는 무거운 간판은 그때도 어깨 위에 올라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 간판 아래에는 아직 여물지 않은 사랑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청년이 숨어 있었어요. 승조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들, 재벌가 자제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집안의 딸들까지. 하지만 그들 중 단 한 명도 승조를 그냥 백승조로 봐준 적이 없었어요. 모두가 천지그룹이라는 네 글자를 먼저 보았고 승조라는 사람은 그 뒤에 가려진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해숙은 달랐어요. 처음 만난 건 대학가 근처 작은 미술용품점이었습니다. 승조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건축자재 카탈로그를 찾으러 들어간 그 좁은 가게에서 해숙은 물감이 잔뜩 묻은 안치마를 두르고 선반 위에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승조가 천지그룹 회장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도 해숙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조아리지도 갑자기 친절해지지도 알랑거리지도 않았죠. 아, 네. 카탈로그는 저쪽 선반에 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승조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배경이 아닌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을 만난 거였으니까요. 그 뒤로 승조는 핑계를 만들어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카탈로그가 필요해서, 연필을 사러, 지우개가 다 떨어져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요. 해숙은 그때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한마디 했어요. 또 오셨네요, 승조 씨. 지우개를 얼마나 쓰시길래 매일 사가세요? 승조 씨. 회장님 아들도 도련님도 아닌 그냥 승조 씨. 그 호칭이 승조의 가슴에 따뜻한 못을 박았습니다.
둘이 가까워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승조는 비싼 레스토랑 대신 해숙이 좋아하는 대학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고 고급 승용차 대신 해숙과 나란히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한 번은 승조가 백화점에서 산 비싼 목걸이 상자를 내밀었는데 해숙은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도로 밀어냈어요. 승조 씨, 이런 거 말고. 아까 우리 지나온 길에 예쁜 꽃 핀 거 봤죠? 나 그거면 돼요. 그리고는 정말로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를 받아들고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승조는 그 웃음에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었어요. 수십억짜리 보석에는 눈길도 안 주면서 길바닥에 핀 꽃 한 송이에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을 짓는 이 여자가 승조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귀했습니다. 보랏빛 도라지꽃이 가득 핀 언덕은 두 사람만의 비밀 장소였어요. 주말이면 승조는 수행원들의 눈을 피해 해숙과 그 언덕에 올랐습니다. 나란히 앉아 바람에 출렁이는 보랏빛 꽃물결을 바라보며 세상에 둘만 남은 것처럼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이었어요. 해숙이 무릎 위에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도라지꽃을 그리다가 문득 연필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승조 씨, 회장님 아들 말고 그냥 승조 씨로만 살면 안 돼요? 나랑 이렇게 꼭 구경하면서. 말끝을 흐렸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어요. 승조는 해숙의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아버지의 성벽을 넘어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숙과 함께라면 천지그룹 같은 거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해숙에게 자신의 전부를 건네기로요. 그의 여름 바로 그 언덕에서였어요. 보랏빛 도라지꽃이 바람에 출렁이는 언덕 위에서 승조는 떨리는 손으로 코트 안주머니에서 낡은 비단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려서 상자 뚜껑을 여는 데만 한참이 걸렸어요. 해숙아, 이거 우리 어머니 유품이야. 해숙이 둥근 눈을 깜빡이며 상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분신처럼 아끼시던 건데 신기하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도라지꽃 모양이야. 상자 뚜껑이 열리자 안에서 영롱한 보랏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라지꽃을 본떠 만든 자수정 브로치였어요. 꽃잎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세공되어 있었고 가운데 박힌 자수정은 오후 햇살을 받아 깊은 보랏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승조의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물건이었죠. 승조에게는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마지막 유품이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해숙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해숙은 단번에 알아챈 거예요. 승조 씨, 이건 너무 귀한 거잖아요.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걸 주면 어머니도 너처럼 이 꽃을 참 좋아하셨대. 승조가 해숙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어요. 눈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시선만큼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해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꽃의 주인이 되어줘.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우리만의 집을 짓고 살자. 그건 청혼이었습니다. 반지 대신 어머니의 브로치를, 예식장 대신 도라지 꽃밭을 택한 25살 청년의 서툴지만 간절한 청혼이었어요. 해숙은 입술이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승조가 떨리는 손끝으로 해숙의 낡은 블라우스 깃에 브로치를 달아주려던 바로 그 찰나였어요. 동화 같던 풍경 위로 갑자기 검은 비구름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덕 아래에서 비릿한 타이어 타는 냄새가 바람에 섞여 올라왔죠. 검은 세단 세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언덕 아래를 포위하듯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사내 대여섯 명이 쏟아져 나왔어요. 선대 회장이 보낸 보디가드들이었죠. 사내들은 말 한마디 없이 승조에게 다가와 양팔을 잡아들었습니다. 이거나. 승조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저항했습니다. 사내들의 팔을 물어뜯고 발버둥을 쳤지만 그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어요. 승조의 몸이 검은 세단 뒷좌석으로 거칠게 밀어 넣어지는 와중에 해숙이 소리쳤죠. 안 돼요. 승조씨, 승조씨. 해숙의 손이 다치기 직전에 차 문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사내 하나가 해숙의 손목을 잡아채며 차에서 떼어놓았어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승조의 손을 빠져나간 자수정 브로치가 허공에서 한 바퀴 돌더니 빗물에 질퍽해진 흙바닥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보랏빛 자수정이 시커먼 진흙 속에 반쯤 파묻히며 빗물에 씻겨가는 꽃잎처럼 빛을 잃어갔어요. 승조는 닫혀버린 차 유리창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오열했습니다.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이마로. 유리창이 깨져도 좋다는 듯 온몸을 부딪혔어요. 해수가. 하지만 차는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엔진을 걸더니 해숙을 빗속에 남겨둔 채 매정하게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멀어지는 차창 너머로 승조가 본 마지막 장면. 그것은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아니 잊고 싶어도 절대로 잊히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은 해숙이 보였어요. 흰 블라우스가 빗물에 완전히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풀어 헤쳐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질퍽한 흙바닥 위에 떨어진 브로치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고 있었어요. 무릎이 까져 피가 번지는 것도 빗물이 눈을 가리는 것도 모른 채 오직 그 작은 보랏빛 조각을 향해 온 힘을 다해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 언덕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승조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유리창에 꽉 눌러붙였어요. 해숙의 모습이 빗줄기 사이로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승조가 해숙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기나긴 겨울이 시작되었죠. 그날 밤 승조는 아버지의 서재로 끌려갔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이 채 마르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승조는 서재 문을 열자마자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해숙이한테 다시 갈 겁니다. 막으실 거면 저를 천지그룹에서 내쫓으세요. 후계자 자리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매서운 손길이 승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고개가 확 돌아갔습니다. 입술이 터지며 비릿한 피맛이 혀끝에 번졌어요. 하지만 선대 회장의 표정에는 동요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뺨을 때린 손을 천천히 내리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계집이 평생 조용히 살길 바란다면 너도 내 자리를 찾아라. 승조가 터진 입술을 손등으로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마주쳤어요. 거기에는 분노도 안타까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냉정한 계산만이 서려 있었죠. 한 번만 더 그 아이를 찾으려 들면 그때는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집안 식구들 전부를 이 땅에서 못 살게 만들게야. 내 말 알아듣겠나?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선대 회장은 한 번도 빈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겠다고 한 건 반드시 했고 그 과정에서 누가 망하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승조는 그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람을 풀면 해숙은 물론이고 해숙의 부모님, 형제들까지 전부 삶이 무너질 거라는 거리요.
승조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어졌습니다. 이를 악물고 바닥을 노려보았지만 입에서 나온 건 울부짖음도 항변도 아닌 침묵이었어요. 해숙을 지키려면 해숙에게 가지 않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을 포기해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선택이었죠. 결국 승조는 해숙에게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등 떠밀리듯 영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에도 승조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혹시라도 해숙이 와 있지 않을까, 해숙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출국장에는 아버지가 붙여놓은 수행원 2명만이 무표정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국에서의 나날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어요. 승조는 매일 밤 해숙에게 편지를 썼어요. 미안하다고, 반드시 돌아가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떨리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들을 한국으로 붙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장은 단 한 통도 없었어요. 승조는 해숙이 자신을 원망해서 답장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잔인했죠. 승조가 보낸 편지들은 단 한 통도 해숙에게 전달되지 못했어요. 영국에서 붙인 편지가 한국에 도착할 때마다 선대 회장의 비서가 그걸 가로챘고 편지들은 아버지의 서재 책상 위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불태워졌습니다. 몇 년 뒤 한국에 돌아온 승조를 기다리고 있던 건 해숙이 아니었어요. 이미 정해진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상대는 재벌가의 딸이었죠. 화려한 호텔 예식장에 턱시도를 입은 승조의 표정은 시체처럼 굳어 있었어요. 눈에 빛이라고는 한 점도 없었습니다. 곁에 선 신부는 면사포 아래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가 원한 건 천지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왕관이었지 승조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신랑 신부 맞절하세요. 주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승조의 귀에는 오직 한 사람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승조 씨, 회장님 아들 말고 그냥 승조 씨로만 살면 안 돼요? 승조는 아버지에게 복수하듯 힘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넘어서는 권력을 가져야만 해숙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잠을 줄이고 감정을 지우고 오직 사업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비로소 경영 일선에 나서서 사람을 풀었을 때 해숙의 흔적은 이미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뒤였어요. 고향 집은 헐렸고 가족들도 어디론가 야반도주하듯 떠났다는 소식뿐이었습니다. 흥신소를 동원해도 사설 탐정을 붙여도 해숙의 행방은 끝내 찾을 수 없었죠. 해숙아, 나를 원망하며 떠난 거니? 아니면 나처럼 너도 어딘가에 갇혀 울고 있는 거니? 희망이 절망으로 바뀔 때마다 승조의 가슴에는 두꺼운 얼음벽이 한 겹씩 쌓여갔어요. 사랑 따위에 인생을 거는 게 얼마나 무력한 일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경쟁사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렇게 천지그룹을 대한민국 건축업계 최고의 반열에 올려놓았을 때 사람들은 승조를 냉혈한이라 불렀어요. 정략 결혼은 결국 파경을 맞았습니다. 아이도 없었죠. 승조는 오직 회사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 자신을 가두고 4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정작 승조는 해마다 보랏빛 꽃이 피는 계절이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같은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전하지 못한 브로치, 빗속에서 놓쳐버린 손, 그리고 차창 너머로 점점 작아지던 해숙의 마지막 모습. 업계의 정점에 선 남자의 속은 40년째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입니다. 승조는 회상에서 빠져나왔어요. 창밖의 소나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고 유리창을 짚고 있던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조의 머릿속은 반대로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아까 그 여자 정나영. 해숙을 빼닮은 그 얼굴, 그 눈빛, 그 고집스러운 인매. 4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승조의 가슴에 무너진 줄 알았던 감정의 둑이 터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해수가 내가 보낸 아이니?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나를 잊지 않았다고 대답해 주는 거니?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나영이라는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왜 해숙의 얼굴을 하고 40년 만에 내 앞에 나타난 것인가? 승조는 유리창에서 손을 떼고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영이 두고 간 메모지가 아직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승조는 그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연락처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어요. 승조의 눈동자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알 수 없는 초조함과 의구심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천지그룹 본사 정문을 나선 나영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에는 남편의 꿈을 품고 뛰어들어갔지만 지금은 그 꿈이 산산조각 난 것만 같은 기분으로 한 발 한 발을 겨우 내딛고 있었어요. 등에 업힌 하랑이가 배가 고픈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지만 나영은 아이를 달래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낡은 가방을 가슴에 부여잡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인도를 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포대기에 아기를 업은 나영을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나영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시 지하철을 갈아타고 병원까지 가는 그 긴 시간 동안 나영의 머릿속에서는 아까 있었던 일이 끊임없이 되감기되고 있었어요. 로비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팔이 잡히던 순간 바닥에 쏟아진 서류들, 인사팀장의 모욕적인 고함 소리, 그리고 33층 회장실에서 들은 그 차가운 한마디. 내 말이 안 들리나? 결과는 나중에 통보할 테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란 소리야. 나영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말은 했지만 그게 좋은 결과일 리가 없다는 걸 나영도 알고 있었어요. 면접자도 아닌 사람이 아기를 업고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린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남편의 이름에 먹칠을 한 건 아닌지 괜한 짓을 한 건 아닌지 자책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어요. 나영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대체 무슨 얼굴로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당신 꿈을 지켜주겠다고 큰 소리치고 나갔는데 돌아온 건 빈손뿐이었으니까요. 나영은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최대한 괜찮은 표정을 지어본 뒤 병실 문을 밀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지훈이 고개를 돌렸어요. 사고로 부러진 오른쪽 다리가 천장에서 내려온 견인 장치에 매달려 있었고 무릎부터 발목까지 두꺼운 깁스가 감겨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루 만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심한지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지만 지우는 아내를 보자마자 있는 힘을 다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나영아, 천지그룹은 잘 다녀왔어? 그 웃음이 나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아내 걱정을 먼저 하는 이 사람이 나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사람이었어요. 안 가도 된다니까 괜히 고생만 했지? 지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담담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에서 이미 답을 읽은 거였어요. 나영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옷매무새는 엉망이었고 무엇보다 들어오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나영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남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바르며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이 오늘따라 유난히 가늘고 힘없어 보였어요. 나영은 고개를 떨군 채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목소리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갈라졌어요. 나영은 이를 악물었지만 눈물이 뚝뚝 떨어져 지훈의 손등 위를 적셨습니다. 회장실까지 쳐들어갔다는 말은 차마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얼마나 미안해할지, 얼마나 자책할지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떨리는 손을 다른 손으로 감싸주며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만들어 말했어요. 아니야, 나영아. 나 금방 일어나서 다른 데 알아볼게. 건축가가 여기 하나뿐이겠어? 천지그룹 말고도 회사는 많잖아. 입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지훈의 눈은 웃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텅 빈 눈동자에 깊은 상실감이 서려 있었어요. 현장에서 구르면서 독학으로 건축을 배우고 밤잠을 줄여가며 도면을 그려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천지그룹은 지훈에게 그냥 회사가 아니었어요. 인생을 걸고 도전한 단 한 번의 기회였고 그 기회가 어제 현장의 낙하물과 함께 산산조각 나버린 거였죠. 나영은 남편의 축 처진 어깨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병원비도 막막하고 수술비도 아직 다 내지 못했고 당장 다음 달 월세도 걱정인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인생을 건 꿈마저 이렇게 날아가 버리다니. 나영은 지훈의 손을 꼭 쥔 채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병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랑이가 포대기 안에서 보채기 시작해서 나영이 아이를 내려 침대 옆에 눕혀주었어요. 지훈이 깁스를 한 채로 간신히 몸을 틀어 딸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하랑이가 아빠 손가락을 꽉 쥐자 지훈의 눈에 또다시 물기가 어렸어요. 이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때였어요. 나영의 낡은 휴대폰이 갑자기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르 부르르. 가방 안에서 울리는 소리에 나영이 황급히 가방을 뒤졌어요. 화면에 뜬 발신 번호를 보는 순간 나영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지그룹 본사. 나영은 멈출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네, 정나영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이미 한껏 긴장한 게 티가 났을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하고 사무적이었어요. 정나영 씨입니까? 백승조 회장님 지시사항을 전달드립니다. 나영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지시사항이라니. 면접 불합격 통보인가? 아니면 아까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한 경고인가? 나영은 입술을 꽉 깨물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서지훈 지원자의 2차 면접을 특별 일정으로 조정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하실 예정이니 지원자가 거동이 가능해지는 대로 본사로 연락 주십시오. 나영은 한 박자 늦게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머릿속에서 문장을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2차 면접, 특별 일정, 회장님이 직접 거동이 가능해지는 대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어 되물었어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한테 면접 기회를 주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영은 꺼진 화면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내의 표정 변화를 지켜보던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영아, 왜 그래? 어디서 온 전화야? 나영은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영의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나영은 휴대폰을 침대 위에 내려놓고 다리를 매달고 누워있는 남편의 상체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어요. 여보, 회장님이 직접 당신 면접 보시겠대. 지훈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나영의 어깨 너머로 멍한 시선이 허공에 박혔어요. 뭐라고? 회장님이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하신대. 당신 거동 가능해지면 연락하래. 여보, 우리 포기 안 해도 돼. 나영은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도 자책도 두려움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어요. 지우는 한 팔로 아내의 등을 감싸 안은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떨리는 턱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진짜야? 나영아, 진짜로 그렇게 말한 거야? 응, 진짜야.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대. 여보, 진짜라니까. 지우는 깁스를 한 다리가 욱신거리는 것도 잊은 채 아내를 더 꽉 끌어안았어요. 수술비 걱정, 병원비 걱정, 당장 다음 달 월세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줄 알았던 건축가의 꿈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였어요. 깜깜한 터널 끝에서 아주 작은 빛 한 줄기가 보이기 시작한 것처럼 두 사람의 가슴에 간절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나영은 눈물을 훔치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빨갛게 부은 눈으로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힘내. 내가 당신 꼭 저 면접장까지 데려다 줄게. 목발을 짚든 휠체어를 밀든 내가 어떻게든 데려다 줄 테니까. 당신은 그냥 당신 실력만 보여주면 돼. 지우는 아내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안에 모든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누워있던 하랑이가 엄마 아빠의 울음소리에 놀랐는지 두 팔을 버둥거리며 까르르 웃었어요. 그 작은 웃음소리가 어둡기만 했던 병실 안에 스며들며 두 부부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면접 전날 밤이었습니다. 지훈이 퇴원한 건 겨우 이틀 전이었어요. 아직 깁스가 풀리지 않은 다리를 질질 끌며 집에 돌아온 남편은 그날부터 밤잠을 포기했습니다. 좁은 단칸방 구석에 놓인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설계 도면을 처음부터 다시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수정하고 또 수정했어요. 깁스를 한 다리가 욱신거릴 때마다 이를 악물고 자세를 바꿨지만 연필을 쥔 손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훈이 겨우 잠든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어요. 나영은 지훈의 거친 숨소리와 옆에 누운 하랑이의 새근새근한 숨소리를 번갈아 들으며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들 수가 없었어요. 내일이면 지훈의 인생이 걸린 면접이었으니까요. 나영은 방 한쪽에 걸어둔 지훈의 양복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양복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옷이었어요. 무릎 부분이 번들번들하게 달아 있었고 소매 끝은 실밥이 풀려 해져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장에서 사온 건데 5년 동안 이 옷 하나로 경조사를 다 치렀죠. 나영은 마치 새 옷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냈어요. 손바닥으로 어깨 부분을 쓸어주름을 펴고 풀린 실밥은 바늘로 한 땀 한 땀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형광등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나영의 바늘이 천천히 오갔어요. 양복을 다 손본 뒤 나영은 남편의 서류 가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방 역시 낡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모서리가 닳아서 앙감이 비쳐 보였고 지퍼도 한쪽이 뻑뻑해서 열 때마다 낑낑거렸죠. 나영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남편이 밤새 수정한 설계 도면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도면이 구겨지지 않았는지 순서가 뒤섞이지 않았는지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어요. 지퍼가 잘 열리는지도 3번이나 열었다 닫았다 해보았습니다. 내일 면접장에서 남편이 서류를 꺼낼 때 지퍼가 안 열리면 안 되니까요. 가방 안주머니를 정리하던 나영의 손이 문득 멈췄습니다. 나영은 고개를 돌려 방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장을 바라보았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이며 속옷이며 살림살이가 뒤섞인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나영은 작은 보라색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어요. 낡고 빛바랜 비단이었지만 나영은 그 주머니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듯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주머니를 만지는 순간 5년 전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왔어요. 나영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예식장을 잡을 형편이 안 되어서 동네 작은 식당 한쪽을 빌려 초라하게 치러진 결혼식이었어요. 하객이라고 해봐야 10명 남짓이었고 웨딩드레스 대신 나영은 동대문에서 산 하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나영은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거니까 그걸로 충분했죠. 식이 끝난 뒤였습니다. 엄마 해숙이 나영의 손목을 잡고 식당 뒷방으로 데려갔어요. 엄마의 손은 마디가 굵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갈라진 상처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동네 남자의 폭력과 가난에 시달려온 엄마의 얼굴에는 세월의 상처가 깊게 패여 있었어요. 한쪽 눈두덩은 오래전 맞아서 살짝 내려앉아 있었고 입꼬리 옆에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아 있었죠. 뒷방 구석에서 엄마는 품속을 더듬더니 거친 손으로 나영의 손바닥 위에 작은 보라색 비단 주머니를 올려놓았어요. 나영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눈물이 차오르는 게 보였어요. 애미가 못나서 내 결혼식에 금가락지 하나 못 해주는구나. 그래도 이건 꼭 내가 가져가라. 나영이 주머니 입구를 조심스럽게 벌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낡았지만 영롱한 빛을 잃지 않은 도라지꽃 모양의 자수정 브로치였어요. 보랏빛 꽃잎이 섬세하게 세공되어 있었고 가운데 박힌 자수정은 뒷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도 깊은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나영은 이런 물건을 난생 처음 보았어요. 평생 가난 속에서 살아온 엄마가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어디서 난 거야? 해숙은 대답 대신 브로치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보랏빛 자수정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브로치를 바라보던 해숙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나영은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건 내 영혼이야, 나영아. 내 인생에서 유일한 빛이었어.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옥 같은 세월 속에서도 내가 죽지 않고 버틴 건 언젠가 내가 가장 소중한 순간에 이걸 전해주고 싶어서였다. 해숙은 딸의 두 손을 꼭 감싸쥐었어요. 거칠고 갈라진 엄마의 손이 나영의 부드러운 손을 감싸는 그 온도가 나영의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나영아, 넌 이 꽃처럼 어디서든 당당하고 예쁘게 살아야 한다. 엄마처럼 살지 마. 알겠지?
나영은 엄마가 왜 이 브로치를 이토록 목숨처럼 아끼는지 알지 못했어요.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의 눈물 속에 담긴 그 깊이를 감히 건드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다만 이것만은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작은 보랏빛 꽃 안에 엄마의 모든 세월이, 엄마가 차마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엄마의 영혼이 통째로 담겨 있다는 거요. 5년 전의 기억에서 빠져나온 나영의 뺨 위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나영은 비단 주머니에서 브로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도 자수정은 형광등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영은 브로치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속으로 빌었어요. 엄마, 이 브로치가 우리 남편 좀 지켜주게 해줘. 우리 가족, 이제 그만 아프고 행복해지게 도와줘. 나영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면접 가방 가장 깊숙한 안주머니에 브로치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부적을 넣는 심정이었어요. 내일 남편이 면접장에서 도면을 꺼낼 때 이 브로치가 남편에게 큰 힘이 되어주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방 안주머니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가방 겉면 지퍼도 꼼꼼히 잠갔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나영은 남편 곁으로 돌아가 조용히 누웠어요. 잠든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손끝으로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깁스를 한 다리 때문에 편하게 눕지도 못하고 몸을 비틀어 자고 있는 남편이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게 고마웠어요. 내일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기적이 시작될 거야. 아니, 기적을 만들 거야. 나영은 남편의 거친 손을 살며시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며칠째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은 새벽 달빛이 좁은 단칸방 안으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챕터 7. 자네, 이게 왜 여기 있나? 다음 날 아침 천지그룹 본사 면접장. 넓은 회의실 한가운데 놓인 긴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테이블 맞은편 끝에 백승조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임원 2명이 배석해 있었지만 사실상 이 자리의 주인은 승조 한 사람뿐이었어요. 승조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다보는 척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읽지 않고 있었습니다. 눈은 서류 위에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얼마 전 이 자리에 아기를 업고 뛰어들어왔던 그 여자. 해숙을 빼닮은 그 얼굴. 승조가 이 면접을 직접 보겠다고 나선 진짜 이유는 서지훈이라는 건축가의 실력이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가 대체 해숙과 무슨 관계가 있긴 한지 그걸 알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면접장 안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배석한 임원들도 회장의 묵직한 침묵에 눌려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복도 저쪽에서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탁끄응, 탁끄응. 지팡이가 바닥을 짚는 소리와 그 사이사이에 끼어드는 고통스러운 신음이었어요. 소리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면접장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승조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귀를 기울였어요. 발소리의 간격이 좁고 불규칙한 것으로 보아 한 발을 제대로 디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면접장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서지훈이었어요. 한쪽 다리에 보조기를 차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얼굴은 통증을 참느라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위로 드러난 두 눈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여기까지 오겠다고 반드시 이 자리에 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러진 다리를 끌고 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우는 지팡이를 짚으며
한 발 한 발 테이블 앞까지 걸어왔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오른쪽 다리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올라왔지만 이를 악물고 절뚝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면접장 안에 있던 임원들의 시선이 지훈의 다리 보조기 위에 머물렀어요.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죠. 하지만 지훈은 그 시선을 개의치 않은 채 테이블 앞에 도착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지훈입니다.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떨림은 없었습니다. 승조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이 친구가 그 여자의 남편인가? 승조의 시선이 지훈의 얼굴 위를 훑었습니다. 투박하지만 단단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화려한 구석은 없었지만 눈빛에 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승조는 턱짓으로 자리에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으며 지팡이를 옆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던 낡은 가방을 열어 설계 도면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도면들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펼쳐졌습니다. 승조는 무심한 척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지만 눈은 도면 위를 천천히 훑고 있었어요. 설명해보게. 승조의 짧은 한마디에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짓고 싶은 집은 화려한 성이 아닙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면접장 안을 채웠어요. 긴장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비바람에 지친 누군가가 돌아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보랏빛 꽃향기가 나는 따뜻한 집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바르면서 건축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라 직접 땀을 흘리며 집이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걸 몸으로 느끼면서 배운 겁니다. 지훈은 도면 위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설계의 핵심은 바람길입니다. 사람이 집에 들어섰을 때 문을 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바람이 통하도록 구조를 잡았습니다. 비싼 자재를 쓰는 게 아니라 방향과 높이를 계산해서 바람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게 한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만 좋은 집에 사는 세상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현장에서 구르며 익힌 실전의 무게와 아내와 딸에게 좋은 집 한 채 지어주고 싶다는 간절함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승조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묘한 감정이 일고 있었어요. 이 젊은이의 설계 철학이 40년 전 자신이 해숙에게 했던 말과 닮아 있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우리만의 집을 짓고 살자. 그때 승조가 꿈꿨던 집도 화려한 성이 아니라 해숙과 함께 바람을 맞으며 쉴 수 있는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핵심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훈이 가방 안주머니 깊숙이 손을 집어넣었어요. 마지막 도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 구겨지지 않도록 안주머니에 따로 넣어둔 거였습니다. 지훈의 손가락이 도면 뭉치를 잡아 빼내던 바로 그 찰나였어요. 손끝에 뭔가 작은 것이 걸렸습니다. 도면 사이에 끼어있던 작은 보라색 비단 주머니가 도면과 함께 딸려 나왔어요. 지훈이 도면을 꺼내며 가방을 기울이는 순간 주머니가 손끝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주머니 입구가 벌어지면서 안에 있던 것이 굴러나왔어요. 챙그랑. 적막한 면접장에 맑고도 서글픈 금소금이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를 대구르르 구르며 영롱한 빛을 뿌린 것은 도라지꽃 모양의 자수정 브로치였어요. 보랏빛 꽃잎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깊은 광채를 내뿜으며 또르르 굴러가 승조의 구두 코 앞에 딱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승조의 세계가 통째로 멈춰버렸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뛴 것 같았어요. 승조의 시선이 구두 끝에 멈춰 선 브로치 위에 박혔습니다. 보랏빛 자수정, 섬세하게 세공된 도라지꽃 꽃잎. 승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승조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테이블을 돌아 지훈 쪽으로 다가가더니 바닥에 떨어진 브로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두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거대한 기업을 이끌며 수많은 협상장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 손이 이 작은 보랏빛 꽃 하나를 앞에 두고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도라지꽃 언덕의 질퍽한 흙 속에 빠져 사라진 줄 알았던 자신의 심장. 어머니의 유품이자 해숙에게 건네려 했던 청혼의 증표가 지금 이 순간 승조의 손 안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승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경악과 형용할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목소리가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승조는 브로치를 움켜쥔 채 지훈을 돌아보았어요. 눈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네 가방에서 왜 나오나? 당장 말해. 자네 이거 어디서 났어? 고함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배석한 임원들이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어요. 이런 승조는 처음이었거든요. 회사를 이끌면서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낸 적 없는 사람이 지금 온몸을 떨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니까요. 지우는 당황한 나머지 의자에서 일어서려다 보조기를 찬 다리가 꼬여 비틀거렸습니다. 간신히 중심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제 아내의 것입니다. 장모님이 평생 목숨처럼 간직하시던 보물이라며 아내가 행운을 비는 마음으로 제 가방에 넣어둔 모양입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장모님이 평생 간직하던 보물. 그 한마디가 승조의 무릎을 꺾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승조는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임원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승조는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습니다. 40년 동안 죽은 듯 고요했던 승조의 세계에 거대한 해일이 덮쳐오고 있었어요. 해숙이 살아있다는 것. 해숙이 이 브로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40년이라는 지옥 같은 세월 동안 이 작은 보랏빛 꽃을 평생 목숨처럼 닦으며 간직해왔다는 것. 그리고 그걸 자기 딸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며 물려주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승조의 가슴을 덮쳤습니다. 해숙이 자신을 잊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요. 승조는 브로치를 두 손으로 가슴에 꽉 움켜쥐었습니다. 보랏빛 자수정이 승조의 하얀 셔츠 가슴팍 위에서 형광등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건축업계의 정점에 서 있는 냉혈한 회장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주저앉은 채 아이처럼 꺼이꺼이 소리를 내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수가 40년 만에 터져나온 그 이름이 면접장 안을 가득 채웠어요. 임원들은 얼어붙은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고 지우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어요. 40년의 기나긴 겨울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면접장의 차가운 벽을 타고 울려 퍼지고 있었으니까요. 면접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던 승조가 갑자기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벌떡 일어났어요.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셔츠 가슴팍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승조는 브로치를 양복 안주머니에 꾹 눌러 넣으며 지훈에게 다가갔어요. 자네 장모님 지금 어디 계시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령도 질문도 아닌 간청에 가까운 톤이었어요. 대한민국 건축업계를 주무르는 백승조 회장이 34살 청년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묻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였지만 승조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거짓이 아니라는 건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충청도 쪽에 계십니다. 도라지밭을 일구시면서 혼자 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승조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도라지밭.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승조는 지훈이 불러주는 주소를 머릿속에 새기듯 한 번 듣고는 몸을 돌려 면접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주위의 시선도 체면도 65년 동안 쌓아 올린 냉혈한의 가면도 전부 내팽개친 채였어요. 회장님,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뒤에서 임원들이 소리쳤지만 승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승조는 기사도 부르지 않은 채 직접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손이 떨려서 시동 버튼을 2번이나 헛눌렀습니다. 간신히 시동을 건 승조는 지훈에게 들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었어요. 화면에 뜬 예상 소요 시간 3시간 반. 승조는 그걸 확인하자마자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도심의 빌딩 숲이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양쪽으로 회색빛 건물들이 사라지고 서서히 초록빛 산등성이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풍경이 바뀔수록 승조의 심장은 터질 듯이 방망이질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왔고 시야가 가끔씩 눈물로 흐려져서 와이퍼를 켜듯 손등으로 눈을 훔쳐야 했습니다. 앞유리 너머로 펼쳐지는 풍경 위에 40년 전의 기억이 자꾸만 겹쳐졌어요. 닫혀버린 차 유리창을 미친 듯이 두드리던 25살의 자신, 그리고 멀어지는 차창 너머로 점점 작아지던 해숙의 마지막 뒷모습. 그때도 승조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끌려가는 차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가지 못한 그 길을 오늘은 내 발로 가는 겁니다. 3시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고속도로를 빠져나오고 국도를 타고 다시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포장이 끝난 길 위로 흙먼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가까워졌다고 알릴 때쯤 승조는 차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승조의 발치에 보랏빛 도라지꽃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끝없는 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보랏빛 물결이 출렁이며 꽃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40년 전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영원을 약속했던 그 언덕의 꽃들과 똑같은 색깔이었어요. 승조는 차 문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 발도 내디딜 수가 없었어요. 해숙이 이 꽃을 심은 거였습니다. 40년 동안 이 외딴 시골에서 혼자서 이 꽃을 가꿔온 거예요. 그 사실이 승조의 가슴을 사정없이 짓눌렀습니다. 승조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도라지밭 사이길을 걸어 들어갔어요. 흙먼지가 고급 구두를 덮쳤고 양쪽에서 뻗어나온 나뭇가지가 값비싼 양복 소매를 핥히었습니다. 하지만 승조는 느끼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오직 하나, 꽃들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한 여인의 실루엣뿐이었습니다. 저 멀리 낡은 밀짚 모자를 쓰고 쪼그려 앉아 흙을 만지고 있는 노년의 여인이 보였어요. 승조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굽은 등이 보였습니다.
마디가 굵어져 나무 뿌리 같아진 거친 손이 보였어요. 그리고 밀짚 모자 아래로 드러난 깊은 주름. 40년 전 단아하고 고든 자세로 스케치북 위에 꽃을 그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세월의 풍파가 그녀의 몸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승조는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여인의 어깨 너머로 낮은 콧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바람에 실려 겨우 들릴 만한 작은 멜로디. 그건 40년 전 해숙이 승조의 자전거 뒷자리에 앉아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어요. 승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승조는 차마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떼면 될 거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름을 불렀어요. 해수가. 호미질을 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오해숙. 여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콧노래가 끊겼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여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밀짚 모자 챙 아래로 드러난 눈동자. 세월이 깊은 주름을 새겨 놓았지만 그 맑고 강단 있던 눈매만큼은 40년 전 그대로였어요. 해숙은 눈앞에 서 있는 남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어요.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생을 원망하며 가슴 밑바닥에 묻어두었던 그 사람의 얼굴이기도 했어요. 해숙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호미를 쥔 손에서 힘이 빠져 호미가 흙바닥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승조 씨. 40년 만에 나온 그 호칭이 도라지밭 위를 지나는 바람에 실려 승조의 귀에 닿았어요. 승조 씨. 회장님 아들도 도련님도 아닌 그냥 승조 씨. 40년 전에도 그렇게 불러주었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이 세상 단 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승조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자수정 브로치를 꺼냈어요. 햇살을 받은 보랏빛 꽃잎이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승조는 그 브로치를 해숙이 볼 수 있도록 두 손으로 받쳐들고 해숙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급 양복 바지에 무릎이 축축한 흙바닥에 닿았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지? 승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40년치 회한이 한꺼번에 목구멍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널 찾지도 못하고 나만 이렇게 잘 살아서 정말 미안하다 해수가. 승조는 해숙의 흙 묻은 손을 붙잡았어요. 나무 뿌리처럼 마디가 굵어지고 갈라져 있는 그 손. 40년 전에는 연필을 잡고 섬세하게 꽃을 그리던 가늘고 고운 손이었는데 세월이 그 손 위에 얼마나 잔인한 자국을 남겼는지 느껴지는 순간 승조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승조는 해숙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이마를 갖다 대고 아이처럼 꺼이꺼이 소리를 내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해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손을 붙잡은 채 통곡하는 이 늙은 남자가 정말로 40년 전 그 사람이 맞는 건지 믿기지 않았어요. 하얗게 센 머리카락, 깊어진 주름 하지만 그 아래에 남아있는 익숙한 이목구비. 해숙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해숙은 천천히 손을 들어 승조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가락이 승조의 머리카락 사이를 지나갈 때 해숙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 없이 시작된 울음이 금세 어깨를 들썩이는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40년 전 빗속에서 놓쳤던 두 사람의 손이 이제야 보랏빛 도라지꽃 사이에서 단단히 맞잡혔어요.
65세의 두 노인이 흙바닥 위에 나란히 주저앉아 서로의 손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40년의 기나긴 겨울을 지나온 두 사람의 통곡 소리가 도라지 밭 가득 울려 퍼졌어요. 바람이 보랏빛 꽃잎을 흔들었고 꽃잎 사이로 스며든 울음소리는 이 외딴 시골 마을의 하늘 끝까지 닿을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해숙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승조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요, 승조 씨. 해숙이 승조를 데려간 곳은 도라지밭 한쪽 끝에 있는 작은 오두막이었어요. 집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로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전부였고 벽에는 금이 가서 바람이 들어오는 곳을 신문지로 덕지덕지 막아 놓은 자국이 보였어요. 마루라고 할 것도 없는 좁은 툇마루에 낡은 나무 탁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거기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할 말은 산더미 같은데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서 입만 달싹거리다 다무는 시간이 반복되었어요. 해숙은 탁자 위 찻잔을 만지작거렸고 승조는 자신의 두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승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자수정 브로치를 꺼내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보랏빛 꽃잎이 오후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어요. 해수가 이거 내가 나영이한테 준 거 맞지? 해숙의 시선이 브로치 위에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오늘 면접 보러 온 그 친구 가방에서 이게 떨어지더라. 바닥에 굴러서 내 구두 앞에 딱 멈추는데. 승조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어요. 마른 침을 삼키고 간신히 이어나갔습니다. 나 그 순간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해숙은 탁자 위의 브로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자신이 딸에게 건넨 마지막 분신이 40년 전 이걸 자신에게 주려 했던 바로 그 남자의 손에 들려 돌아온 거였습니다. 해숙의 목이 메어왔어요. 입술이 떨려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을 깬 건 다시 승조였어요. 해수가 그날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난 너를 찾으려고 사람을 풀었는데 흔적이 아무것도 없더라. 고향 집도 헐려 있었고 가족들도 전부 사라진 뒤였어.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승조의 목소리에 애원이 묻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답을 얻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해숙은 찻잔을 감싼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덤덤함 아래에 40년치 눈물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승조 씨 아버님이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승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승조 씨가 끌려간 그날 밤에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내가 당신 앞길 막는 독초라고. 내가 조용히 사라져야 당신이 천지그룹 후계자로 온전히 살 수 있다고 했죠. 해숙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이 이야기를 수천 번 되새기게 만들었고 그 덕분인지 이제는 담담하게 꺼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가난한 25살이 천지그룹한테 어떻게 맞서요. 그저 무서워서 당신 앞길 막을까봐 도망치듯 떠난 거예요. 사라지는 게 당신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었으니까. 승조는 탁자 위에 올려놓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자신의 화려한 성공이 업계의 정점에 오른 그 빛나는 40년이 해숙의 희생 위에 세워진 성벽이었다는 사실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승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차마 듣기 두려운데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해숙은 시선을 탁자 위 브로치에 고정한 채 이야기를 이었어요. 도망치듯이 시골 친척집에 내려가 보니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고 뭐고 전부 날아간 뒤더라고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때 마침 돈 좀 있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빚을 다 갚아주는 조건으로 그 사람하고 살기 시작했죠. 해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마른 침을 삼켰어요. 그게 내 팔자련이 했어요. 담담한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의 깊이를 승조는 감히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해숙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아내로 데려간 게 아니었어요. 돈으로 산 물건처럼 대했어요. 술 마시고 들어와서 밥이 마음에 안 들면 상을 엎었고 도박에서 돈을 잃고 오면 화풀이를 했죠. 나영이를 가졌을 때도 모진 손찌검이 멈추지 않았어요. 배가 불러오는데 맞으면서 이 아이만은 지켜야겠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승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지만 입술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나왔어요. 해숙이 겪은 40년은 승조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한참 넘어서 있었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에게 빚 대신 팔려가서 주먹에 맞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텨온 세월. 자기가 업계의 정점에서 냉혈한 소리를 들으며 호화롭게 늙어가는 동안 해숙은 이 외딴 시골에서 지옥을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해숙은 탁자 위의 브로치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어요. 보랏빛 꽃잎 위로 거칠고 갈라진 손가락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 남자가 돈 없다고 집안을 다 뒤질 때도 이건 끝까지 안 내놨어요. 해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맞으면서도 이것만은 품 안에 숨겼어요. 이걸 뺏기면 나는 진짜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있는 한 나는 아직 내가 사랑했던 그 시절의 내가 맞다고 그렇게 버틴 거예요. 승조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줄줄 흘러내렸어요. 닦지도 않았습니다. 닦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10년 전에 그 사람이 술병으로 죽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브로치를 꺼내서 닦을 수 있었죠. 해숙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스쳤어요. 나영이 시집갈 때 쥐어주면서 그랬어요. 이건 엄마 영혼이니까 꼭 내가 가져가라고. 해숙은 고개를 들어 승조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만에 마주한 그 눈빛 속에는 원망도 분노도 미움도 아닌 무언가가 서려 있었어요. 승조 씨, 당신을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 나를 찾아오지 않는 거냐고, 왜 나를 버린 거냐고 밤마다 울면서 원망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해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입가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힘들 때마다 이 보랏빛 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승조 씨는 좋은 세상에서 잘 살고 있겠지. 그러면 됐다고. 그래, 그 사람만 행복하면 됐다고. 그렇게 버텼어요. 승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탁자 너머로 손을 뻗어 해숙의 거칠고 갈라진 두 손을 꼭 감싸 쥐었습니다. 나무 뿌리 같은 그 손 위로 승조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미안하다, 해숙아. 널 찾지 못해서 미안해. 목소리가 갈라지고 또 갈라졌습니다. 내가 더 빨리 힘을 키웠어야 했는데, 내가 더 빨리 아버지한테서 벗어났어야 했는데, 그동안 당신이 그 지옥에서 나 때문에. 승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해숙의 손을 쥔 채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는 통곡이었어요. 해숙은 그런 승조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울지 마요, 승조 씨. 당신도 힘들었잖아요.
나는 알아요. 승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해숙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 짐승 같은 기억들 다 잊어버려. 나영이도 당신도 이제 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40년 전에 못 지켜준 거 남은 세월 동안 다 갚을게. 이건 약속이야.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꿈에서도 듣고 싶었던 말을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앞에서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오두막 밖으로 늦은 오후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보랏빛 도라지 꽃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듯 흔들렸습니다. 40년의 모진 세월이 그 바람에 실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것만 같았어요. 챕터 10. 보랏빛 계절은 다시 오고. 며칠 후 천지그룹 회장 집무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음장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33층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오후 햇살이 집무실 안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 대신 찻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승조는 집무실을 찾은 지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지팡이 없이 걸어 들어온 지훈의 모습을 보며 승조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깁스가 풀리고 보조기도 떼고 두 발로 당당히 걸어 들어온 사위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동시에 그 뒤에 서 있는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이 새삼 놀라웠어요. 서서방, 정말 고맙네. 승조의 목소리에는 천지그룹 회장의 위엄 대신 한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나영이와 자네가 나를 찾아와 주었기에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내 반쪽을 비로소 다시 만날 수 있었네. 두 사람이 우리를 다시 이어준 1등 공신이야. 지우는 승조의 두 손에 감싸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건설 현장에서 굳은 살이 박힌 자신의 거친 손을 대한민국 건축업계의 거물이 이렇게 꼭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목이 메어왔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저야말로 제 아내와 장모님의 한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모님이 요즘 얼마나 웃으시는지. 저희 결혼하고 5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웃음이에요. 승조는 지훈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40년 전 자신이 갖지 못했던 것을 이 부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용기요. 다리가 부러져도 면접장에 선 그 뚝심, 아내가 아기를 업고 회장실까지 쳐들어간 그 간절함. 그 두 사람의 용기가 없었다면 승조는 평생 해숙을 만나지 못한 채 늙어갔을 겁니다. 승조는 이제 지훈을 천지그룹의 가족이자 든든한 파트너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청년의 재능과 진심이라면 함께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뒤 승조는 해숙의 도라지밭 근처에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크고 화려한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해숙이 좋아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작지만 바람이 잘 통하고 햇살이 고르게 드는 단단한 집을 지었어요. 지훈이 면접장에서 말했던 그 설계 철학 그대로였습니다. 비바람에 지친 누군가가 돌아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따뜻한 집. 지훈이 직접 도면을 그렸고 승조가 자재를 댔어요. 사위와 장인이 아닌 같은 꿈을 꾸는 두 건축가로서 머리를 맞대고 집을 올렸습니다. 집이 완성된 날 해숙은 새 집 마루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넓은 거실 창문 너머로 자신이 40년 동안 갖고 온 보랏빛 도라지밭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부엌은 해숙의 키에 맞게 낮추어져 있었고 방바닥에는 따뜻한 온돌이 깔려 있었어요. 해숙을 괴롭히던 지독한 가난과
폭력의 기억은 이 단단한 벽과 지붕 아래에서 더 이상 그녀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승조 씨, 나한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해숙이 사양하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생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움츠리며 살아온 사람의 버릇이었습니다. 승조는 해숙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아니, 이건 내 40년치 마음이야. 당신은 그저 이 예쁜 집에서 하랑이 크는 거 보면서 웃기만 해. 이제 내가 당신의 가장 튼튼한 지붕이 되어줄게. 해숙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입가에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근심 없는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화창한 오후였어요. 보랏빛 도라지꽃이 절정으로 피어오른 날이었습니다. 승조와 해숙은 40년 전 그날처럼 도라지꽃이 가득 핀 언덕에 나란히 앉았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보랏빛 꽃잎이 파도처럼 일렁였고 두 사람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승조는 주머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자수정 브로치를 꺼냈어요. 40년 전 도라지꽃 언덕의 진흙 속에 빠졌다가 해숙의 품에서 35년을 보내고 나영의 가방을 거쳐 면접장 대리석 바닥을 굴러 손조의 구두 앞에 멈춰 섰던 그 브로치. 기나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 작은 보랏빛 꽃은 승조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거쳐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수가 40년 전에 못다 한 말이 있어. 승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5세의 노인이 25살 청년으로 돌아간 것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제야 한다. 승조는 떨리는 손으로 해숙의 고운 새 옷깃에 브로치를 달아주었어요. 40년 전에는 끝내 달아주지 못했던 그 브로치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꽃잎 모양의 핀이 옷깃에 꽂히는 순간 승조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사랑한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 해숙은 옷깃에 달린 브로치를 내려다보았어요. 보랏빛 자수정이 오후 햇살을 받아 깊은 광채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빗속에서 진흙에 파묻혔던 이 작은 꽃이 40년의 겨울을 견디고 다시 피어난 거였어요.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입술에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승조 씨, 나도요. 나도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그때 언덕 아래에서 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랑이가 할아버지 보면 좋아서 웃네. 나영이었습니다. 하랑이를 아는 지훈과 나란히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하랑이가 언덕 위에 승조를 발견하고 두 팔을 벌리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해숙은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승조는 해숙을 곁에 두고 언덕을 올라오는 나영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비록 핏줄은 섞이지 않았지만 해숙이 지옥 같은 세월 속에서 피눈물로 지켜낸 이 아이는 이제 승조에게도 세상 무엇보다 귀한 딸이었습니다. 나영의 강단 있는 눈매가 포대기에 아기를 업고 회장실까지 쳐들어왔던 그 용감한 모습이 해숙의 젊은 시절과 겹쳐질 때마다 승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나영이 하랑이를 승조에게 건넸습니다. 승조는 두 팔로 하랑이를 받아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 품 안에서 까르르 웃으며 승조의 볼을 작은 손으로 톡톡 쳤습니다. 승조는 하랑이의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아무런 힘도 가면도 필요 없는 할아버지의 웃음이었습니다. 40년의 한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가족이라는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도라지밭 위로
황금빛 노을이 내려앉았어요. 보랏빛 꽃잎 위에 노을빛이 겹쳐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깔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5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승조와 해숙, 나영과 지훈, 그리고 품에 안긴 하랑이. 5 식구의 웃음소리가 도라지 밭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40년 전 빗속에서 멈춰버렸던 운명의 시계가 이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리키며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보랏빛 도라지 꽃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흔들렸어요. 그 바람이 두 노인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마치 40년이라는 기나긴 겨울을 견뎌낸 두 사람에게 이 세상이 보내는 축복처럼요. 사랑은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진흙 속에 파묻혀도 빛을 잃지 않았던 보랏빛 자수정처럼 40년의 세월도 끝내 꺾지 못한 두 사람의 마음이 오늘 이 도라지 꽃밭에서 다시 만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이야기는 40년이라는 세월도 끝내 꺾지 못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진흙 속에 파묻혀도 빛을 잃지 않았던 보랏빛 브로치처럼 진심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해 한 발 더 내딛는 그 용기가 결국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꽃 한 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생나날이었습니다.